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1984. 저자조지 오엘 창작 연대 1949년. 1984는 획일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폭주로 상처 입은 시대가 낳은 디스토피아적 걸작이다. 감당할 수 있겠어? 일당 독재의 폐해를 경고하는 이 작품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규정한 인상적인 문구와 개념은 세계 문화로 스며들었다. 또한 과거의 한 시대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지만 오늘날 21세기의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지형과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관련성을 보여준다. 쇼타임. 1940년대에 쓰인 이 소설이 그리는 1984년은 매우 황폐한 시대다. 유라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이 세계의 전체주의. 초국가들이 세계를 분할 통치하며 영속적인 갈등 상태에 있다. 소설은 이중 오세아니아, 그 중에서도 과거 영국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에어스트리번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영국식 사회주의의 약어 영사, 신어로 INGSOC 이데올로기가 국가 이념으로 작동하며 통치권은 당의 손아귀에 있다. 빅브라더라는 수수께끼의 지도자가 통치하며 국가 전역에서 그에 대한 인격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권은 집단 감시와 체제 반대자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 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사라지며 없던 사람이 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 본질적으로는 선전 활동을 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며 현 정부의 기조에 적절하지 않은 역사 기록을 편집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내시면 정권에 반대하며 정권 타도를 열망한다. 신고해라. 아내와 별거 중인 그는 진리부 동료인 줄리아라는 여성과 불륜을 시작한다. 당원이 되기 전의 삶을 기억하는 그는 자연스레 저항 운동에 끌리게 된다. 그러나 함정에 빠져 정체가 폭로된 후 재교육의 과정을 겪으며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공포를 겪는다. 손 떨려서 못해. 1984에는 빅브라더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독재자 이중사고 세뇌를 통해 반대하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사상제 정부의 공식적인 노선과 양립, 불가한 이단적인 사상, 사상경찰, 사상죄를 저지른 사상범을 감시 색출하는 법, 집행기관 내의 비밀부서, 신어,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언어, 101호실, 죄수의 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악의 공포를 겪게 하는 고문실과 같이 지금도 널리 통용되는 많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윈스턴의 일기에는 개인은 당이 선언한 것이면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이 압축적으로 등장한다. 2 더하기 2는 5.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난 진리의 불안정성은 거짓을 퍼뜨리는 진리,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 고문을 자행하는 애정부, 굶주림을 유발하는 풍요부 등 정부 부처의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을 허투루 하면 되겠냐? 맑고 쌀쌀한 4월의 어느 날, 시계는 1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이 소설의 첫 줄에서부터 유동적인 현실감과 내면의 모순이 뚜렷이 느껴진다. 조지 오웰은 당대의 가장 정치적인 작가 중 하나였다. 1903년 태어난 그는 헌신적인 이상적 사회주의자였다. 1937년작 위건 부두로 가는 길 더 로드 투 WIGAN 피어은 대공황 시기 영국 노동계층의 투쟁을 고찰했으며 그 다음에 발표한 카탈루냐 창가 아머지 투 캐털로니어에서는 공화파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경험을 서술했다. 그는 유럽이 파시스트, 공산주의 정권의 폭정에 굴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다들 정신 바짝 차려! 1945년 농부에 맞서 봉기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실현한 사회를 세운 농장. 동물들의 이야기로 스탈린, 치아의 소련을 풍자한 걸작 동물 농장 애너멀팜을 출간했다. 좋아. 종전 후 세계가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양분되자 그는 1984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강렬히 남는 위대한 소설이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주라섬에서 이 작품을 완성했을 무렵 그는 심각한 폐결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대 초에 세상을 떠났다. 1984는 독재국가가 어떻게 뿌리내리며 정치,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타락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고찰한 작품이다. 우와 짱이다! 혁명이다! 1946년에 발표한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와의 아이라이트에서 그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이상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명백히 밝혔다. 오웰은 예리한 지성과 뛰어난 상상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했다. 이는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은 매력이었다. V.S. 프리쳇은 뉴스테이츠먼지에 1984를 칭찬하는 글을 기고했다. 소설을 이렇게 두려움과 우울함을 느끼면서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독창성과 서스펜스, 이야기의 전개와 분노가 시들어버리기까지의 속도감은 책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1984는 예브게니 자마친의 1924년작 소설 우리들 아서 퀘슬러의 한낮의 어둠, 캐린 보이의 칼로카인 모두 1940년작부터 이후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도 1953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1985 윌리엄 깁슨의 가상의 빛 1993까지 디스토피아 소설 계보의 중심에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 모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오웰의 작품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없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감시체계의 확대, 가짜뉴스, 대안적 사실, 세세대의 독재자들, 진실을 선택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4는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21세기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한다. 1949년 조지 오웰은 1984에 이렇게 썼다.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조각내 권력자가 선택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짜 맞추는 것이라네.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창조해내려는지 알겠나? 과거의 개혁자들이 상상한 어리석은 쾌락주의적 유토피아와는 정반대되는 세계지. 고통스러운 공포와 반영의세계이고 짓밟고 짓밟히는 세계, 개선할수록 더욱 무자비해지는 세계라네. 기분 상했으면 쏘리. 오웰이 자신의 말대로 실현된 오늘날의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멋진 신세계. 1932년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월드를 출간했다. 그도 오웰처럼 악몽 같은 미래를 예견했지만 그가 상상한 미래는 물리적 폭력보다 강제에 더 의존하는 세계였다. 그는 1949년 오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세계의 통치자들이 통치 수단으로서 유학, 컨디셔닝과 마취성 최면이 몽둥이와 감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암시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 생활을 좋아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채찍질과 발길질로 복종을 강요하지 않고도 권력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네. 뭐 어때요? 후달려? 다시 말해 1984의 악몽은 내가 멋진 신세계에서 상상한 것과 더 닮은 세상의 악몽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네.